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내일 당장 짐 싸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아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비 오는 날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내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로챈 내 상가 건물,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진 내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 한 대.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 구멍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간.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고요한 어둠을 깨고 노파의 마른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순자는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국밥솥을 젓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시간이었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오려는지 삐걱거렸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지만 순자는 익숙한 듯 부엌으로 향했다. 우리 민호,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 든든하게 먹여보내야 할 텐데.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꺼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 위해 고기를 볶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신선한 나물을 무쳤다.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것이 순자에게는 행복이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국밥 팔아 키운 외아들 민호. 그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 팀장이 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 때 순자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소리는 곧 날카로운 비명에 깨지고 말았다. 아우 진짜. 이 냄새 뭐야? 어머니. 안방 문이 쾅 열리며 며느리 미라가 코를 싸매고 튀어나왔다.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은 미라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새벽부터 고기 굽고 국 끓이지 마시라고요. 이 집 거실에 뱃냄새가 안 빠져서 제가 향초를 얼마나 켜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우리 집 오면 노인네 냄새 난다고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순자는 들고 있던 국자를 멈칫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았다. 미안하다. 민호 오늘 중요한 날이라기에 힘 좀 내라고. 민호 씨가 애예요? 밖에서 다 알아서 사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 낡은 보따리 좀 치우세요. 거실 한복판에 이게 뭐예요? 진짜 구질구질하게. 미라는 거실 소파 옆에 놓인 순자의 낡은 천보따리를 발로 툭 찼다. 그 안에는 순자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들 내외주려고 챙겨온 간식거리며 낡은 앨범이 들어있었다. 그건 버릴 게 아니다. 내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소중하긴 뭐가요? 다 쓰레기지. 아, 맞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라는 식탁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뒤이어 잠이 덜 깬 아들 민호가 안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순자는 아들을 구원투수라도 만난 듯 바라보았다. 민호야, 내 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요 앞 상가 명의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식탁 앞에 앉아 물만 들이켰다. 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민호 씨 이번에 상무 승진 심사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도 급에 맞게 강남 8학군 쪽으로 이사 가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가진 그 시장 입구 상가 건물. 그거 민호 씨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거 팔아서 강남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상가는 순자가 평생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나중에 손주 생기면 학비라도 대주려고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보루였다. 그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미라가 식탁을 쾅 쳤다. 지금 우리 민호 씨 앞길 막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고집 피우니까 우리가 이 좁아터진 동네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 아파트에 어머니 방 없어요. 손주 생기면 도우미 방 만들어야 하거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방이 없다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인데 자신이 살 곳이 없다는 말인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다. 민호야, 내가 말 좀 해봐라. 어미를.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민호는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어머니, 미라 말이 틀린 거 없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위치가 있는데 집안에 노인 냄새 풍기며 계시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가서 편히 쉬세요. 상가 명의는 오늘 중으로 법무사 올 테니까 도장 찍어 주시고요.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손가락 발톱이 다 빠지도록 국밥 배달을 하며 키운 아들이었다. 비 오는 날 아들 운동화 젖을까봐 자신은 맨발로 뛰어가 아들을 업어 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 시끄러워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울고 그래요? 미라는 순자의 앞에 놓인 국그릇을 싱크대에 쾅 부어버렸다. 어머니, 인생 길게 보세요. 그 상가 건물 넘겨주시는 게 어머니 노후 보장받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요양원비 한 푼도 안 보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순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 구석에 보따리를 껴안았다. 그 속에는 30년 전 누군가 고맙다며 전해준 빛바랜 옥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한이 서린 눈물이 순자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아침 순자는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아니, 며느리에게는 치워야 할 쓰레기였고 아들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성그룹 가문 본가. 순자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서울 하늘은 마치 누가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거센 비가 쏟아졌다. 아침부터 며느리 미라는 현관문에 팔짱을 끼고 서서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혹시라도 집안에 있는 감나가는 물건을 챙겨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꼴이 영락없는 감옥 간수 같았다. 어머니, 그 보따리 안에 모든 거 없죠? 아유, 그 낡은 앨범이랑 옥반지, 장난감 같은 건 뭐하러 챙겨요? 다 짐인데. 미라는 순자가 소중히 품에 안은 보따리를 낚아채듯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과 30년 전 시장에서 어느 배고픈 청년을 먹여주고 받은 흠집난 옥반지 하나가 전부였다. 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보따리를 다시 순자의 품으로 툭 던졌다. 됐어요. 별것도 없네. 요양원 차는 1층 입구 말고 저기 단지 밖 대로변 정류장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우리 집 앞에 그런 낡은 버스 서 있는 거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순자는 젖은 눈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 집 거실 바닥 타일 하나하나, 저 벽지의 무늬 하나하나가 다 순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말아 판 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짐짝처럼 밀려나고 있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이 애미를 이렇게 보내는 거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순자는 현관 옆에서 구두를 신던 아들 민호를 불렀다. 하지만 민호는 시계만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늦었어요. 미라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가서 계세요. 주말에 면회 갈게요. 됐죠? 민호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듯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이어 며느리 미라가 순자의 등을 떠밀었다. 자, 이제 어머니도 나가세요. 저희 오늘 새 아파트 계약하러 가야 해서 바빠요. 자, 비 오니까 우산 이거 쓰시고요. 미라가 건넨 것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비닐 우산 하나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차가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껴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조차 타기 싫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히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으로 향하는 길. 장대비는 순자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비닐 우산은 거센 바람에 뒤집혔고 순자의 옷은 금세 흠뻑 젖어버렸다. 낡은 고무신 안으로 차가운 빗물이 들어차 발가락 끝이 시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우째 일이 됐노. 순자는 단지 입구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요양원 차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젖은 노파를 보며 노숙자인가봐 하고 수군거리며 피해갔다. 순자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보따리를 쥐어뜯으며 꺼느꼈다. 그때였다. 빗줄기를 가르며 육중하고 매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자의 눈앞을 비췄다. 좋기 수억 원은 호가할 것 같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순자의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차 주위를 호위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위엄이 넘치는 노신사가 내렸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이 빗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다급하게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노신사는 순자의 젖은 손에 들린 보따리 사이로 삐져나온 옥반지를 보더니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이 반지, 이 옥반지. 노신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얼굴을 살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따뜻했던 눈매만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 혹시 30년 전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대박 국밥 하던 박순자 씨 아닙니까?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순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긴 합니다만. 누구신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신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릎을 털썩 꿇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우산을 받쳐들던 비서들도 경악하며 멈춰섰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성그룹의 한만수 회장이 비오는 길바닥에서 늙은 노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누님, 저 만수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던 저에게 매일 국밥을 말아주시며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이 반지를 들고 찾아오라던 그 코올리게 만수예요. 제가 누님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한 회장은 순자의 거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0년 전 부모 잃고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그 마른 청년 만수가 지금 눈앞에 이 대단한 회장님이란 말인가. 누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이 비를 맞고 이런 데 앉아 계세요? 예? 아들놈은 어디 가고? 순자는 차마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한 회장은 눈빛이 돌변하며 비서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차대라. 우리 누님 모셔라. 그리고 당장 이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해. 이 누님이 어느 집에서 나오셨는지 누가 내쫓았는지 낱낱이 조사해. 감히 내 은인을 이렇게 대접해? 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순자는 거대한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 안은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생각했던 그 길바닥은 이제 창밖의 풍경일 뿐이었다. 순자는 보따리 속 옥반지를 꽉 쥐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층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호야, 미라야. 이제 너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그날 저녁 7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성그룹 가문 본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창밖과는 달리 한성그룹의 본가는 고요하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만수 회장이 직접 부축하며 들어온 노파의 모습에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들과 경호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흙탕물이 튄 낡은 고무신과 비에 젖어 쉰내가 나는 무명옷. 하지만 한 회장은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실크 손수건으로 순자의 젖은 발을 직접 닦아내고 있었다. 누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여기가 이제 누님 집입니다. 아니, 그동안 제가 누님을 못 찾아서 겪으신 고생을 생각하면 이 집도 모자랍니다. 순자는 대리석 바닥이 낯설어 발가락을 웅크렸다. 평생을 시장 바닥과 낡은 아파트 구석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별처럼 보였다. 만수야. 아니, 회장님. 내가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 민호가 알면. 순자는 아직도 아들 걱정뿐이었다. 자신을 빗길에 내던진 아들이었지만 40년 세월을 품어 키운 자식을 단번에 끊어내기란 어미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회장은 그 말에 눈동자를 번뜩이며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 비서, 당장 조사 끝났나? 누님을 그 비오는 길바닥에 내버려둔 그 천하의 불효자 놈이 누군지. 박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아드님은 저희 그룹 계열사인 한성건설의 강민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최미라는 현재 한 상가 건물의 명의를 본인들 앞으로 이전하고 급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 회장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내 계열사 직원이었단 말이지. 내 은인의 등골을 뽑아 상무 승진을 꿈꾸고 어미를 요양원에 버려. 박 비서, 내일 아침까지 강민호 대기 발령 내고 그들이 팔려고 하는 상가 부지. 아니, 그 상가가 포함된 시장 일대 부지 전부 우리가 매입한다. 그리고 건물주 명의. 당장 누님 성함으로 원복시켜. 같은 시각 저녁 민호와 미라의 아파트. 민호와 미라는 거실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순자가 나가자마자 냄새난다며 온 집안에 비싼 향수를 뿌려댄 미라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여보, 드디어 그 쾌쾌한 노인네 냄새가 안 나니까 살 것 같아. 내일 법무사한테 연락해서 상가 팔고 나면 바로 반포자이 계약하러 가자. 상무 와이프 소리 듣는 거 머지않았어. 민호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조금 찜찜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요양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좋을 거야. 거기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불효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택한 거지.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사팀장의 전화였다. 이 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제 상무 승진 확정인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민호의 상상과는 정반대였다. 강 팀장, 지금 제정신이야? 자네 대체 위선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방금 그룹 본사에서 지시 내려왔어. 강민호 팀장, 내일부터 대기 발령이야. 사내 메일 계정도 차단됐고 감사팀에서 자네 그동안 법인카드 쓴 거랑 근태 기록 전부 조사 들어간대.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마. 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 발령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옆에서 듣던 미라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여보, 뭐라고? 대기 발령? 상무 승진이 아니고.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미라의 휴대폰으로도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상가 매매를 맡겼던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최미라 씨, 큰일 났습니다. 시장 상가명의 이전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구청에서 압류 조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한성그룹 쇼핑타운 개발지로 확정되면서 모든 거래가 동결됐어요. 법무사 쪽에서 연락할 겁니다. 증여 무효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내 50억. 내 상가. 이게 왜 압류가 돼? 우리 명의로 다 해놨는데. 민호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불과 몇 시간 전 비오는 거리로 밀어냈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버린 짐짝 같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가 정원. 순자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최고급 실크 이불의 촉감이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고급 한복을 든 코디네이터들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박순자 여사님, 회장님께서 오늘 시장 나들이 가신다고 준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았다. 평생 국밥 냄새와 기름기 가득한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얼굴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노부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은색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졌고 며느리가 장난감이라고 무시했던 옥반지는 이제 닦이고 닦여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한 회장이 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누님 준비되셨습니까? 누님을 버린 그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가시죠, 누님의 시장으로. 순자는 한 회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비에 젖어 떨던 노파는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카타르시스로 되돌려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남대문 시장 입구미라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시장통을 헤집고 다녔다. 어제 저녁부터 걸려온 압류 통지서와 남편 민호의 대기 발령 소식은 그녀의 완벽했던 강남 입성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부동산 사장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사장님, 이게 말이 돼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내 건물이 왜 압류냐고요? 한성그룹에서 여기 땅을 다 샀다면서요. 그럼 나한테 보상금을 줘야지 왜 압류냐고. 부동산 사장은 질렸다는 듯 미라의 손을 뿌리쳤다. 사모님, 아니 최미라 씨. 내가 말했잖아요. 명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 무효 소송이 걸렸다고요. 원주인인 박순자 할머니가 소송을 건 게 아니라 한성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움직였다니까요. 이건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사문서 위조로 감옥 가게 생겼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감옥이라는 단어에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그 노인네가 무슨 수로 한성그룹 법무팀을 움직여요? 그 노인네 지금 요양원 차 타고 어디 산골짜기에 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였다. 시장 입구 대로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시장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최고급 차량의 문이 열리고 무전기를 귀에 꽂은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길을 터뜨렸다. 어머, 저거 한성그룹 로고 아니야? 회장님이 여기 웬일이시래?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가장 중앙에 있던 세단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미라가 상상도 못한 모습의 시어머니 순자였다. 순자는 어제 그 빗물에 젖은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은은한 비취색 실크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고급스러운 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부인이었다. 한 회장이 직접 우산을 받쳐들며 순자의 곁을 지켰고 비서들은 그녀의 발걸음마다 레드카펫이라도 깔 기세로 예우를 갖췄다.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저 노인네가 왜 저기서 나와? 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순자에게 달려나갔다. 어머니, 저 미라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요양원 안 가시고 왜 이런 데 계세요? 경호원들이 미라를 제지하려 하자 한 회장이 손짓으로 막았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평소처럼 순자를 무시하던 습관대로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잘 됐어요. 지금 상가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저 회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우리 민호 씨 상무 승진도 취소됐다니까요.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순자는 미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 같은 미안함이나 주눅든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미라는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다. 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저 미라예요, 며느리 미라. 순자는 비웃음조차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며느리는 어제 비 오는 날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던질 때 죽었다. 내 아들도 그 옆에서 입 닫고 있을 때 죽었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천박한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옆에 있던 한 회장이 싸늘하게 끼어들었다. 가족? 내 은인에게 노인 냄새난다고 향수를 뿌려대고 평생 일군 재산을 가로채? 박 비서 아까 말한 사문서 위조 및 증여 무효 소송 서류, 이 여자한테 직접 전달해. 박 비서가 서류 뭉치를 미라의 가슴에 툭 던졌다. 미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벌벌 떨었다.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요? 그 건물, 이제 한성그룹 소유가 아니라 다시 박순자 여사님 개인 소유로 환원됐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것도 여사님 돈으로 산 거 확인됐으니 당장 비워라. 내일 아침까지 짐 안 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순자의 한복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민호 씨도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순자는 자신의 옷을 붙잡은 미라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미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인생 길게 보라고 했지? 나도 이제 내 인생 길게 좀 보련다. 내 아들 상무 만드는 것보다 내 은혜 갚겠다는 이 회장님 돕는 게 훨씬 보람찰 것 같구나. 박 비서, 이 여자 좀 치워주게. 노린내가 나서 더 이상 여기 못 서 있겠네.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차에 올랐다. 미라는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절규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에구, 저 며느리 꼴 좀 봐. 시어머니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빌고 난리네. 쯧쯧, 천벌 받은 거지.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속은 시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한 회장은 그런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누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지은 죄 하나하나 다 돌려받게 할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죠. 누님을 위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고통스러운 국밥솥 대신 화려한 인생의 이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뒤 저녁 한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호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순자는 이 눈부신 풍경을 보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진수성찬이 모래알을 씹는 것만 같았다. 그때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여사님, 아드님. 아니, 강민호 씨가 밖에서 3시간째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여사님 뜻을 여쭈어 보라고 하셔서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식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며칠 전 비 오는 날 자신을 짐짝처럼 버리고 떠나던 아들의 차가운 뒷모습이 야경 위로 겹쳐 보였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단 사흘 만에 민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번듯하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휑하니 패여 있었다. 민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며 일으켜 세웠겠지만 지금 순자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차분했다. 살려달라니. 내가 내 목숨이라도 쥐고 있느냐?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저 파면 조치 내린답니다. 그동안 받은 법인카드며 업무 추진비까지 횡령으로 고발하겠대요. 이거 다 한 회장님이 뒤에서 조종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민호는 기어와 순자의 발치를 붙잡았다. 순자는 그 손을 가만히 쳐다보며 물었다. 민호야, 너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빌고 있는 거냐? 회사에서 잘리는 게 무서운 거냐? 아니면 내 어미 가슴에 대못 박은 게 미안한 거냐? 민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다. 순자는 실소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너는 끝까지 내 아니뿐이구나. 비 오는 날 내가 그 차가운 벤치에서 요양원 차를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내 아들이 지금쯤 집에 가서 내 걱정을 한 번은 하겠지 하고 바보같이 너를 믿었다. 그런데 너는 그 시각에 며느리랑 와인을 따고 있었다지. 어머니, 그건 미라가 시켜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미라 탓하지 마라. 미라를 그렇게 만든 것도 나를 버리게 방치한 것도 다 내 선택이었다. 민호야, 내가 시장에서 국밥 팔아 너 공부시킬 때 손가락 발톱이 빠져서 피가 나도 너한테는 새 운동화 사신겼다. 내 배는 고라도 너는 고기 반찬 먹였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너는 그 인생을 단돈 50억짜리 상가랑 바꿔 먹었어.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한 회장님이 하시는 일 나는 말릴 생각 없다. 그분은 내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받는 것뿐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 아니더냐. 어머니, 정말 이대로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저 감옥 가면 우리 민준이는요? 어머니 손주 민준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호가 마지막 카드로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순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더욱 차갑게 식었다. 민준이 걱정하는 놈이 민준이 할머니를 길바닥에 버려.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고생 좀 하며 크는 게 민준이 인생에도 도움될 게다. 박 비서. 기다리고 있던 박 비서가 다가왔다. 이 사람 내보내게. 그리고 한 회장님께 전해라.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민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민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정만이 남았다. 순자는 야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아 눈을 감았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신의 세월에 대한 장례식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잠시 후 방 안에 전화기가 울렸다. 한 회장의 목소리였다. 누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픈 기억은 다 털어내시지요. 내일은 누님과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누님이 우리 가문에 잃어버린 막내 고모님이 맞는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날입니다. 순자는 젖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만수야. 이제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비겁한 아들을 쳐낸 순자의 마음 위로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한성그룹 본사 32층 대회의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법무팀 변호사들, 그리고 한만수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어제보다 더욱 기품 있는 남색 실크 정장을 차려입은 순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하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착한 유전자 감정 결과지였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평소 수조원대의 계약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거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누님. 아니 고모님. 드디어 30년 전 실종되셨던 저희 집안의 장녀 한순자 여사님을 찾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한 회장이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다. 안경을 고쳐 쓴 그의 눈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멈췄다. 검사 결과 피검사자 박순자와 한만수는 친족 관계일 확률 99.99%로 일치함. 한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까지 찾으셨던 제 친고모님이 맞으십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박순자라는 이름의 시장 상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한성그룹의 핏줄이었다니. 30년 전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기억을 더듬으며 국밥을 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간 명시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로비. 한편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대기발령 상태인 민호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미라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거 놓으세요. 나 여기 한성건설 팀장 강민호라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안에 계시단 말이야. 미라는 한술 더 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구경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팀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기고만장하던 미라의 몰골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한성그룹의 공식 발표였다. 한성그룹 30년 전 실종된 장녀 한순자 여사 극적 상봉.
그룹 지분 15% 및 유산 3천억 원 즉시 상속. 화면에는 우아한 자태로 한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순자의 모습이 비쳤다. 미라와 민호는 화면을 보고 돌처럼 굳어버렸다. 3천억? 15% 지분? 미라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이 가로채려 했던 50억짜리 상가는 순자가 가진 재산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기가 버린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그룹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다. 시간 명시 잠시 후 본사 귀빈실. 한 회장은 순자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고모님, 이건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라 고모님 몫으로 배정된 상속 자산 목록입니다. 현금 3천억 원과 그룹 지분, 그리고 현재 누님이 계시던 시장 일대 부지 전체가 고모님 명의로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밀어내며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만수야. 돈은 필요 없다. 다만 내가 평생을 바친 그 시장 상인들, 그들이 쫓겨나지 않게 그 땅을 지켜주고 싶구나. 그리고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를 길바닥에 버린 그 두 사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가르쳐주마. 박비서, 그들을 이리로 들여보내게. 잠시 후 잔뜩 겁에 질린 민호와 미라가 귀빈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순자의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순자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민호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제 한순자 이사님이라고 불러라. 너희와 나의 인연은 그 비오는 날 정류장에서 끝났으니까. 미라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고모님, 아니 이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 씨 회사라도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미라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미라가 시어머니의 상가를 뺏으려고 내밀었던 그 서류를 미라의 얼굴 앞에 뿌렸다. 너희가 원했던 그 상가, 이제 내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살던 그 아파트, 오늘부로 내 명의로 환수됐다. 너희는 오늘 저녁까지 그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할 거다. 아, 걱정 마라.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 요양원을 하나 알아봐뒀으니까. 미라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요양원요? 저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를 보내려 했던 그 산골짝 오지 요양원 말이다. 거기 가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라.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줄 테니 빚 갚는 데 쓰도록 하고. 박비서, 이들을 당장 내보내. 민호와 미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순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혔다. 인생 길게 보라고 했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의 지옥은. 순자는 한 회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뒤 해질녘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시장 입구. 민호와 미라는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품 백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고급 승용차 대신 먼지 나는 길바닥에 나앉았다. 한 회장의 법무팀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이 가로챘던 상가는 물론 순자의 돈으로 샀던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단 한 푼의 예외 없이 환수했다. 여보, 이제 어떡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요양원 관리인이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데서 일을 해. 미라가 시장 한복판에서 민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때 멀리서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다가왔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다. 차에서 내린 순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수수한 면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시장 전체를 압도했다. 어머니, 아니 이사님. 미라가 무릎으로 기어와 순자의 구두 발등을 붙잡았다. 제발이요. 저 미라예요. 저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가만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이제 순자의 눈은 맑고 단단했다. 기회? 기회는 내가 비 오는 날 나를 내던졌을 때 이미 사라졌다. 미라야, 너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나는 돈이 없어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이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해. 순자는 박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비서가 내민 것은 편도행 버스표 2장이었다. 거기 가면 공기가 막단다. 노인분들 수발들며 땀 흘려 일해봐라. 내가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그 노인들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내가 가로채려 했던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죽을 때까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다. 어머니, 정말 저희 다시 안 보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 손에 묻은 탐욕의 때가 다 벗겨지고 내가 정말 내 아들 민호로 돌아왔을 때, 그때 국밥 한 그릇 말아주마.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거라. 경호원들이 그들을 버스에 태웠다. 멀어져가는 버스를 보며 순자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1년 후 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겨울 아침. 남대문 시장 입구에는 번듯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 건물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에는 세련된 카페 대신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순잔의 나눔 국밥. 한성그룹의 대주주이자 3천억 자산가인 한순자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이곳의 국밥은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무료였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단돈 1,000원이었다. 순자는 오늘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펄펄 끓는 솥 앞에서 국자를 저었다. 어이구 여사님, 회장님이 보시면 또 노발대발하실 텐데 왜 또 직접 나오셨어요? 상인들의 농담에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이게 내 천직인 걸 어떡해. 만수 그놈은 내가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들어왔다. 누님, 제가 오늘 중요한 손님 모시고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국밥 냄새 풍기며 계시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순자는 이제 안다. 진정한 재벌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남을 먹일 수 있는 따뜻한 국자 하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의 굽은 등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 하지만 그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었을 때 정작 어머니가 쉴 자리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의 이름과 자존감을 되찾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손마디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이 바로 여러분을 키워낸 사랑의 훈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소중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